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레일건 등 신형 무기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니혼 게이저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 등이 연구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겨냥해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사일 방위 재건에 나섭니다. 일본은 레일건 기술을 2020년대 후반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28년 이후 실전 배치를 위한 정비 시작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레일건이란 자기부상 열차처럼 전자력을 이용해 탄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아 화약 미사일보다 고속인데다 이론상으로는 더 낮은 비용으로 연사할 수 있고 SF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65억 엔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단 실용에 가까운 시작기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레일건은 초속 1.7km이니 일반적인 미사일에 비해 음속의 6배에 가까운 초속 2.3km 가까이 날 수 있는 것이 연구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레일건은 전기가 통하기 쉬우며 튼튼한 재료가 필요해 소재 개발이 초점이 된다고 니케이는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방위성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모른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잘 맞출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기존 미사일도 여러 발이 날아올 경우 방위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미사일 체제로서는 미사일 요격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방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레일건 실용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위성은 2030년까지 레일건과 상대국의 발사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운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계획에 전 세계는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레일건은 미국조차도 개발을 포기한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일본이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니 다들 의구심을 품은 것이죠. 레일건은 강한 전자 기력으로 마하 7의 속도로 발사하는 꿈의 무기입니다. 할리우드도 이 레일건에 매료돼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미군 구축함에서 발사된 탄체가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던 디셉티콘 로봇을 격파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이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는 궤도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추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일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일반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레일건이 실전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던 미국에서 슬슬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16년간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제 그만둘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공개된 미 해군 2022년 예산안에는 레일건 개발 예산이 쏙 빠졌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 속에 점점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보면 레일건 기술과 지식은 문서화돼서 저장될 것이라면서 레일건 개발을 위해 제작했던 장치는 미래의 잠재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유지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16년 전인 2005년에 미 해군 연구청은 공식적으로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예산이 현재까지 약 5억 달러 투입됐습니다. 레일건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분의 1초 동안 필요한 전력이 최대 1000메가와트로 추정됐습니다. 기동성 있는 플랫폼 중 이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차나 군용기는 1단 크기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시험은 성공을 거뒀고 구축함에 끝판왕인 주멀트급의 레일건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죠.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엔 탑재된 가스터빈 엔진이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레일건을 위한 플랫폼으로 딱 적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레일건 개발이 시간과 돈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미 국방부 등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레일건 개발이 추진력을 유지한 것은 중국 덕분이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중국의 상륙함
하이양 샤노의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공개됐는데요. 한 달 후인 3월 미 하원 예산 소위원회는 즉시 해군 넘버원을 불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출석해 레일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개발이 답보 상태였지만 돈을 쏟아부은 이면에는 중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미 해군은 레일건을 함정에서 시험 발사까지 했지만 결국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 소식지는 올해 3월에 레일건을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생산될지 불확실하다고 인정했고 결국 예산안에 연구개발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레일건이 미국이 손댔던 수많은 무기개발 실패 목록에 포함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될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레일건은 미국도 중도 포기한 엄청난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레일건을 개발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전기입니다. 레일건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류가 필요한데요. 중월특급의 구축함에 장착된 레일건을 작동시키기 위해 탑재된 가스터빈 발전기에 필요한 전력량은 약 78메가와트로 이는 자그마치 웬만한 규모의 도시 전체에 쓰일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률을 현저히 줄여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철 한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전력 해결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는 셈이죠. 석탄 발전 감축과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공급 딜레마에 부딪힌 상황에서 결국 원전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원전 가동률은 예전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재 전력은 석탄과 천연가스에도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석탄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달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가 발전용 유연탄의 수출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인도네시아는 점차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100%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이 석탄 수출을 막은 건 자국 내에서 쓸 석탄이 부족해서입니다. 수출 가격이 자국 내 판매 가격을 넘어서면서 현지 업체들은 생산 물량 대부분을 수출로 돌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발전업계인데요. 겨울철을 맞아 발전 수요는 많은데 각 발전사가 확보한 석탄 재고량은 많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고 석탄은 한 달치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천연가스 수입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러시아가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주요 수송로인 이 가스관이 닫히면서 유럽 내 가스 가격은 연일 치솟았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1월 선물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206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에는 한때 1000세제곱미터당 2189달러까지 올라 지난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혹한기에 접어든 유럽에선 정전 사태와 난방용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거란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유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서는 미국 등 다른 공급국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본이 어떻게 레일건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한편 한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상용화를 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닌 레일건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소는 레일건 개발에 필요한 대전류 펄스 발생 기술, 대전류 및 고속탄에 강인한 레일 내구성 유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공모한 함정 통합 전력 시스템 제어 및 해석 기술,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전전기 함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레일건을 싣기 위한 선박이죠. 전전기 함정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와 무기 체계에 소요되는 동력을 전기로 대체한 함정입니다.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된 함정은 수중 방사 소음을 최대한 제한해 함의 생존성 확보와 대용량 전기를 소모하는 레일건 등 미래 무기 체계와 스마트십 체계를 적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아무 대응 없이 개발에 착수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더욱더 세밀하게 레일건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가 군대를 축소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철군 주장은 허위라며 언제라도 침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자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 편에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자문한 뒤 당연히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을 내놓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숄츠 총리는 일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은 좋은 신호다. 우리는 더 좋은 소식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는 16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던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 발표는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병력을 7,000명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현지에서 어떤 축소 신호도 보지 못했다. 군대나 장비 철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주변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지상군 12만 6천 명을 포함해 14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한편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밝힌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철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의 선봉에 설 군대가 접경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원래 주둔하던 것보다 53개 늘어난 87개의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상시 대기 중입니다. 대대 전술단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되는 러시아의 부대 편성 단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은 서방과 일치하지만 전면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방과 입장이 다른데요. 보고서는 러시아의 목표가 경제 압박과 에너지 관련 전술, 사이버 공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 등 수십 곳의 주요 기관 홈페이지가 최근 며칠 새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를 비난했죠. 이처럼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인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연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관해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재 방안에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여행 제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에 흔들릴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가해도 러시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 발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러시아의 일본의 대응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의 강력한 제재 발표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한일 갈등 국면을 보더니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문제를 강조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도광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사도광산과 관련된 한국 측의 반응을 이해한다며 일본은 분명히 한국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인류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일관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영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을 강제 노역시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의 비정치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도광산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사도광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갑자기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양자회담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첫 전화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냉정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한국 측과도 성실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식 회담을 피했고 이후 미국, 호주, 인도, 유럽 등의 장관들과는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정 장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와 주변국들도 한국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 한국은 일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한국과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였는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의 편에 서면 얻는 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같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도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대규모 선박 수주를 연이어 받으며 조선 업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위험 속 유럽 가스관이 잠길 우려가 높아지자 파이프 대신 바다로 운반해야 할 필요성에 LNG 운반선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이 수주 훈풍에 완연한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총 46척을 수주했고 수주 금액만 하나 7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돈 되는 것만 계약한 선별 수주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LNG 운반선 6척을 수주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명절 연휴 1조 9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선박을 수주한 데 이어 연이은 1조 원대 신규 수주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미국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 LNG로부터 6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선박 사양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대우조선이 자랑하는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고도화된 제액화 설비가 탑재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가는 척당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총 12억 6천만 달러, 약 1조 5,100억 원입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주 만에 조단위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설 연휴에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 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또 다른 유럽 선주와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면서 1조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686척의 LNG 운반선 중 가장 많은 17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도 신규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은 9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대형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수주 금액은 5,347억 원입니다. 이에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후 선박은 LNG 운반선 등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성과도 지난해 대비 5% 넘게 성장했다며 LNG 운반선 수주 랠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인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와 반대로 주변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